삼성 하나 없어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니까. 중국은 그렇게 비웃으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시안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일자리 3만 개 증발, 실업률 폭등, 상가는 텅 비고 도시는 유령 도시로 변했죠. 하지만 삼성은 싸우지도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떠났을 뿐인데 중국이 먼저 무릎 꿇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겨울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였습니다.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시민들의 표정이 이상했죠. 누군가 화면을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검색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시안시 산업고용안정특별대책반 부국장 장외이밍입니다. 47살이죠. 20여 년을 시 정부에서 일하며 외자, 기업관리와 산업정책을 다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제 휴대폰에도 이상한 알림이 떴습니다. 자주 보던 한국 드라마 플랫폼이 접속 불가 상태였죠. 처음엔 서버 점검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 왕 과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콘텐츠가 전부 내려갔습니다. 드라마, 예능, 음악 전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또 시작이군. 사드 때도 그랬잖아. 하지만 왕 과장의 얼굴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죠. 화면에는 시 선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콘텐츠의 일시적 자율 규제, 온라인 플랫폼의 자발적 협조 요청, 그리고 애국 소비 캠페인 강화라는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공식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비우호적 태도에 대한 정당한 소비자 선택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제 책상 위에 놓인 빨간 봉투 앞문건에는 다른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산업부 내부 회람이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한국 기업 압박을 통한 산업 주도권 확보 및 기술 자립 가속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시안 시내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쇼핑몰 전자제품 코너에서 한국산 제품들이 뒤쪽 진열대로 밀려났고 온라인 쇼핑몰 검색창에 삼성이나 LG를 쳐도 중국 브랜드가 먼저 떴습니다. 편의점 화장품 코너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슬그머니 사라졌죠. 며칠 뒤엔 시내 번화가 대형 전광판에 우리 제품을 사랑하자는 슬로건이 걸렸습니다. 애국 소비 포스터가 지하철역마다 붙기 시작했고요. 시민들은 별 불만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중국산을 골랐고 한국 제품을 사는 사람은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번에도 한국이 먼저 굽히겠지. 늘 그랬잖아. 사실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작은 나라, 큰 시장 없이는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특히 삼성 같은 기업은 더했습니다. 중국 시장 덕분에 큰 회사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주니까 번 거죠. 시안에만 해도 삼성 협력 공장이 여럿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정 라인도 시안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저는 그게 삼성이 중국에 빚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노동력으로 물건 만들고 우리 시장에서 돈 버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를 하겠냐는 거였죠.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불매 몇 번 하면 금방 무릎 꿇어. 사드 때 봤잖아. 롯데 어떻게 됐나.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한국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부 성명도 없었고 기업들의 항의도 들리지 않았죠. 삼성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협상 채널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까? 로비를 하든 중재자를 세우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걸 겁먹은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봐라, 압박이 먹히고 있어. 조용히 있는 거 보니 전략을 짜고 있는 거야. 곧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다.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왕 과장은 이렇게 말했죠. 삼성이 시안 떠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베트남? 인도? 중국만 한 시장 없는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며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국장님, 삼성 쪽 협력사들이 이상합니다. 발주량이 줄고 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습니다. 공정조정이겠지. 연말이잖아. 하지만 그 전화를 시작으로 비슷한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야간 라인 하나가 멈췄다. 신규 채용 공고가 내려갔다. 협력사 직원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일시적 조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안 시내를 가로지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진짜 나갈 생각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삼성이 중국 떠나면 삼성이 먼저 죽는다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 같은 거였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시청 5층 대회의실에 비공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참석 대상은 산업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이었죠. 저는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엔 잡담이라도 나누는 분위기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모두들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자리에 앉아 배부된 문건을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대외비라고 찍혀 있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새로운 지침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라. 삼성을 포함한 주요 외자 기업이 철수하더라도 대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하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시 산업국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0대 초반의 노련한 관료였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문건을 보셨을 겁니다. 중앙의 뜻은 명확합니다. 한국 기업, 특히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닙니다. 우리 산업 구조를 재편하라는 명령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국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이 중국 시장을 떠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 카드를 꺼내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삼성 없이도 충분히 굴러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었으니까요.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구매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삼성이 중국을 포기한다는 건 그 시장을 통째로 포기한다는 의미였죠.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삼성공정은 중국 노동자들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안만 해도 삼성 관련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수만 개였어요. 숙련된 기술자들, 협력사 직원들, 물류 인력까지 합치면 엄청난 규모였죠. 삼성이 그걸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기술 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만 시간을 주면 중국 기업들이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부시장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삼성은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면 삼성이 먼저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그 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십시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동료들과 복도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 과장이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솔직히 삼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베트남이나 인도 가봤자 중국만 한 인프라 없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게다가 중국 시장 잃으면 삼성 주가 폭락할 거야. 그쪽도 잘 알고 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삼성은 절대 중국을 떠날 수 없다고 말이죠.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안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켜고 삼성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안 지역 삼성 협력사 현황, 고용 인원, 연간 생산액 같은 데이터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접 고용만 5천 명이 넘었고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2만 명이 훌쩍 넘었죠. 연간 생산액은 수십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어떻게 포기해? 삼성이 미쳤나? 제 옆자리 주임이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혹시 삼성 쪽에서 움직임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 소리 없어. 조용한 걸 보니 내부적으로 고민 중일 거야. 곧 협상 제안 들어올 거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삼성 협력사가 모여있는 하이테크 산업단지를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공장 불빛들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이라 노동자들이 정문을 드나들고 있었죠.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 정상이야. 걱정할 것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왜 삼성은 아무 말이 없는 걸까? 보통은 이맘때쯤 되면 로비 활동이라도 시작하는데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야. 기다리면 알게 되겠지.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삼성 관련 기사가 있나 찾아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경제 뉴스들 뿐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산업단지 현장 점검을 자주 나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협력사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점 없습니까? 대부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협력사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발주량이 조금씩 줄고 있긴 합니다. 근데 계절적 요인일 수도 있고요. 저는 안심시켰습니다. 연말 조정이겠죠. 내년 되면 정상화될 겁니다. 그 사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돌면 돌수록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됐습니다. 야간 라인이 하나씩 멈추고 있었고 신규 채용이 전면 중단된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채용을 안 합니까? 인사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당분간 신규 인력 충원 금지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삼성 협력사 일부에서 생산량 감소 및 채용 중단 현상 발견. 하지만 이는 일시적 조정으로 판단됨. 지속 관찰 필요. 저는 그렇게 적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큰 문제는 아니라고, 곧 정상화될 거라고 말이죠. 국장에게 보고서를 올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주시하게. 뭔가 이상하면 즉시 보고하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삼성은 정말 떠날 수 없을까? 만약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계속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삼성이 중국 버리면 삼성이 끝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였습니다. 2월 초순이었습니다. 시안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죠.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빨간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올라온 주간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삼성 관련 협력사 가동률 그래프가 이상했거든요. 지난 3주 동안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25%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저는 급히 왕 과장을 불렀습니다. 이거 확인했어? 왕 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제 현장 확인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라인 가동이 줄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습니다. 삼성 본사 쪽에 연락은 해봤어? 왕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도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공정 조정이라고만 하더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상적인 조정? 25% 가동률 하락이 정상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직접 산업단지로 나갔습니다. 삼성 주요 협력사 몇 곳을 돌아볼 계획이었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묘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라인 절반이 멈춰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라인 절반이 멈춰 있죠? 공장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삼성 쪽에서 발주를 줄였습니다. 갑자기요. 이유는 알려주지 않더군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갑자기요? 사전 통보도 없이?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한 달 전부터 서서히 줄더니 이번 주엔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공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멈춰있는 기계들, 할 일 없이 서성이는 노동자들, 쌓여있는 재고, 자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방문한 협력사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어든 상태였고 직원 일부는 이미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 사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성 쪽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사장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발주만 줄고 있어요. 항의하려고 연락해도 정중하게 돌려보내기만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압박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삼성은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않는 걸까?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성명이라도 내지 않습니까? 정부나 언론에 호소라도 하고요. 그런데 삼성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조용히 뭔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삼성 협력사 생산량 급감, 고용 불안 증가, 본사 측 명확한 입장 없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삼성은 싸우지 않는 걸까? 왜 조용한 걸까?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이미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직 협상 여지가 있을 거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더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삼성 시안사무소 직원 일부가 조용히 짐을 싸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인력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저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삼성 시안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15층에 자리한 사무소는 평소보다 한산해 보였습니다. 프런트에서 면담을 요청했지만 정중히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외부 면담이 어렵습니다. 저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시정부 산업국입니다. 공식 업무차 방문한 겁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를 몇 통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산업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철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철수요? 그럴 리가요. 삼성이 중국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국장이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쪽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삼성이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국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이 항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삼성은 왜 싸우지 않는 걸까? 왜 항해 성명도 없고 협상 제안도 없는 걸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싸워봤자 소용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삼성이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시야는? 수만 명의 일자리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밤새 저를 괴롭혔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제 모든 불안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간다. 2월 중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시안보세구역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국장님,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무슨 일인데? 상대방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삼성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에 실리고 있어요.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신호등만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세구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트럭들이었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삼성 로고가 찍힌 대형 장비들이 컨테이너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로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조심스럽게 장비를 들어올리고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현장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장비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책임자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기점검 및 공정 재배치입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서류상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세관 신고도 되어 있었고 필요한 승인도 다 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들어오는 물량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책임자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이건 단순히 나가기만 하는 겁니까? 책임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희는 서류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직 근무자가 받았습니다. 지금 즉시 세관 담당자 깨워서 연락하게. 삼성 장비 반출 현황 파악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막을 명분도 권한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장비들이 하나씩 컨테이너에 실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급히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삼성, 시안 생산 장비 대규모 반출 시작. 공식 사유는 정기점검이나 실질적 철수 가능성 높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삼성이 정말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말이죠. 아침 회의 때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철수 속도를 늦출 방법은 없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에요.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협상이라도 시작해야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성 측에 연락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삼성은 발표도 하지 않았고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위치를 내린 겁니다. 마치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삼성 창구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심지어 베이징 본사에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정상적인 공정 조정입니다.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협력사 사장들이 하나둘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부국장님, 삼성 발주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위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곧 정상화될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 시안 사무소가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핵심 인력들은 이미 베이징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남은 인원은 정리 작업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보통 이런 대규모 철수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은 한 달도 안 돼서 핵심 자산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철수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압박을 시작했을 때 삼성은 이미 플랜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2월 말쯤 되자 시안 전역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협력사 주변 원룸촌에 공실이 늘어났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한 겁니다. 협력사 식당들도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 원룸촌 건물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 달 새 공실이 30%나 늘었어요. 다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상가거리도 비슷했습니다. 셔터를 내린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식당도 한산했습니다. 저는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장사 안 되십니까? 주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성 공장 사람들이 안 와요. 예전엔 점심때마다 줄 섰는데 요즘은 이렇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안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정말 삼성이 완전히 떠나는 겁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왕 과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이미 늦었어.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 근처 작은 술집에서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삼성을 너무 쉽게 본 걸까? 아니면 삼성이 처음부터 떠날 생각이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시달리며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또 다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삼성 협력사 1차 공급망 붕괴 시작. 보고서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직접 거래 협력사 15곳 중 8곳이 가동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3차 협력사까지 연쇄 반응이 시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중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안을 떠나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3월 첫째 주였습니다. 삼성 공정이 완전히 멈춘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협력사 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부국장님, 지금 당장 산업단지로 나오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저는 급히 차를 몰고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공장지대에 도착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앞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죠. 일자리를 돌려달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남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공장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아이 둘이 학교 다니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절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사장은 책상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부국장님, 우린 끝났습니다.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삼성 발주가 100% 끊겼어요. 우리 매출의 80%가 삼성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거래처는 없습니까?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긴 한데 규모가 작아요.
이걸로는 공장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는 직원 명단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2,500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80%를 내보내야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2,0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1차 협력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2차, 3차 협력사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부품 공급이 끊기고 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운영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중소협력사들은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여 개 업체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 새로운 부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이는 서류를 보며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왕 과장이 매일 업데이트된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일자리 5,000개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삼성공정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원룸촌 건물들이 순식간에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도시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만실이던 건물이 오늘은 불이 전부 꺼져 있었습니다. 건물주들이 하나둘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부국장님, 월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임차인들이 전부 나갔습니다. 저는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가들도 비슷했습니다. 공장 주변 식당, 편의점, 세탁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장사가 안 됐던 겁니다. 한 식당 주인이 저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대출받아서 이 가게 차렸어요. 이제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3월 중순쯤 되자 시안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 부도난 업체 사장들, 상가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삼성을 다시 데려올 수도 없었고 일자리를 즉시 만들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시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였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고용 안정, 자금 투입,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지원 대출 같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모두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삼성 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현장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해고된 노동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공장 정문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전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공장에 들어왔죠.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 모아서 결혼도 하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다 물거품이 됐네요. 고향에 돌아가도 할 일이 없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안시내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서 수만 명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 과장이 최종 집계를 보고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직접 피해 일자리 1만 2천 개,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2만 5천 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2만 5천 개의 일자리. 그 뒤에 있는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실업률은? 왕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시안 전체 실업률이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삼성을 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시 정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대책은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에 제대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까? 삼성을 너무 쉽게 받고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어느 날 시청 앞 집회에서 한 노동자가 소리쳤습니다. 삼성이 나쁜 게 아니야. 우리 정부가 삼성을 몰아낸 거잖아.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보호하겠다며 삼성을 압박했는데 결국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며칠 뒤 한 협력사 사장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전 이제 끝났습니다.
회사 문 닫아야 해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이 떠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업이니까 떠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 하나에 너무 많이 의존했어요. 그걸 몰랐던 우리가 멍청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이 전국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성이 절대 떠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절망에 빠진 노동자, 울먹이던 식당 주인, 체념한 협력사 사장. 그들 모두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작은 우리가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파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월 셋째 주, 저는 뒤늦게 삼성 창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안사무소는 거의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던 마지막 담당자를 간신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내 한 호텔 커피숍에서였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매니저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다시 협상할 수 없겠습니까? 시가 양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을 제시해 주십시오. 세금 감면도 가능하고 부지 제공도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삼성은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세금을 냈고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사업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삼성은 중국 정부가 만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은 시안에서 15년을 사업했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을 고용했고 수십억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정치적 이유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저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중앙정부의 결정이지 시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삼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는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삼성의 입장입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삼성의 공식 입장문이었습니다. 거기엔 3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과 자산에 대한 완전한 보호 확약. 둘째, 정치적 압박과 차별적 조치의 즉각 중단. 셋째, 정상적인 경영 환경의 법적 보장. 저는 그 조건들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특히 2번째와 3번째 조건은 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는 필요 없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은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원합니다. 돈은 그 다음 문제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접근했다는 걸. 우리는 삼성이 중국 시장과 싼 노동력 때문에 절대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큰 시장이라도 아무리 싼 노동력이 있어도 규칙이 수시로 바뀌는 곳에선 장기적으로 사업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삼성은 중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삼성, 복귀 조건 제시. 하지만 시 정부 차원 해결 불가. 국장에게 보고하자 그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앙에 건의해봐야겠군.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 기조를 바꿀 리 없다는 걸. 며칠 뒤 베이징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현 정책 기조 유지. 지역 정부는 자체적으로 대안 마련. 결국 우리에게 떠넘긴 겁니다. 저는 그 답변을 받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대안이라니? 삼성을 대체할 기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왕 과장이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다음 주부터 시는 대체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에게 시안 진출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삼성도 나간 곳에 우리가 왜 들어갑니까? 똑같은 일 겪을 텐데요. 다른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철수 소식을 듣고 오히려 중국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 기업은 시안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업 환경 불확실성 증가. 저는 투자 유치 실패 보고서를 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떠나자 다른 기업들도 불안해했고 새로운 투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월 초쯤 되자 시 재정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협력사들이 납부하던 세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연간 수억 위안에 달하는 세수가 증발한 겁니다. 재정국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산 긴축이 불가피합니다. 각 부서 예산 10% 삭감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암담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줄여야 한다니. 어느 날 시장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장 부국장, 솔직하게 말해보게. 삼성 복귀 가능성이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쪽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앙에서 뭐라고 하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시장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삼성은 냉정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뢰를 저버렸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야는 여전히 번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수만 명의 실업자와 무너진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우리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를 오랫동안 치러야 한다는 걸. 며칠 뒤 마지막 남아있던 삼성 관계자가 시안을 완전히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에 자물쇠가 채워졌고 간판이 내려갔습니다. 15년간 시안에 있던 삼성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진짜 끝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 중순이 지나자 시안의 변화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졌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공실 안내 포스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상가 셔터가 내려간 가게들이 즐비했고 원룸촌엔 빈방을 알리는 현수막이 너덜거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풍경을 보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 거리는 활기차고 붐볐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시 통계국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안시 실업률이 석 달 사이 4%포인트 급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더 심각했습니다. 20대 실업률이 15%를 넘어섰습니다. 통계국장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삼성철수 이후 직접 피해 일자리가 1만 5천 개, 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3만 개가 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3만 개 일자리. 그 뒤에 있는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 감소로 인한 2차 피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내 유통업 매출이 20% 감소했고 외식업은 30%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공실률은 15%에서 25%로 올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여전히 우뚝 서 있었지만 그 안이 텅 비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직접 현장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삼성공정이 있던 하이테크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공단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출퇴근 시간마다 차들로 붐볐는데 이젠 한산했습니다. 공장 건물들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반 이상이 가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차장엔 차가 몇 대 없었고 구내식당 간판엔 휴업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협력사 공장 앞에 섰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고 경비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공장 마당이 보였는데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수백 명이 일했습니다. 지금은 유령 공장이 되어버렸죠. 저는 다음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아직 운영 중이었지만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공장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장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정리 중입니다. 다음 달이면 여기도 문 닫을 겁니다. 그는 공장 안을 가리켰습니다. 직원 500명 중 100명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내보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거래처는 못 찾으셨습니까? 공장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규모가 작아요. 삼성 물량의 10%도 안 됩니다. 이걸로는 공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폐업 신고서입니다. 다음 주에 제출할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공장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우리가 삼성 하나만 믿고 있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거래처를 다양화했어야 했는데 아니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공장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부국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공장을 나와 주변 상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곳이었습니다. 식당, 편의점, 미용실, 휴대폰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죠. 하지만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셔터에는 임대, 양도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운영 중인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손님은 몇 명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어쩐 일이세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식사하러 왔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좋죠. 예전엔 점심때마다 자리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직원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래도 적자예요.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서 건물주한테 인하 요청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주도 힘들대요. 공실이 많아서 수입이 줄었다고. 그래도 10%는 깎아줬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몇 달 더 해보고 안 되면 접어야죠. 2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끝나네요. 저는 음식을 주문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안을 둘러보니 테이블 대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이 나와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 건너편에 부동산 중개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엔 매물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중년 남성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십니까?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정부 산업국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여쭤보려고요. 그의 표이 어두워졌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요즘 팔리는 게 없어요. 다들 내놓기만 하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 지역 매물이 3개월 전에 비해 3배로 늘었습니다. 가격은 20% 떨어졌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놓습니까?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집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악순환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중개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삼성이 돌아오지 않는 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외지인들이 계속 떠나고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 동네는 끝났습니다. 저는 중개소를 나서며 무거운 마음으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시내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번화가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쇼핑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 카페엔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떠올리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철수 후 지역 경제 전반 침체,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 부동산 하락 세수 감소의 악순환 진행 중.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삼성 하나쯤 없어도 중국은 끄떡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삼성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도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아니었다는 걸, 도시 생태계의 중심축이었다는 걸. 왕 과장이 들어와 최신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부국장님, 이번 주 추가 실업자 통계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대신 증명했다. 6월이 되자 시안의 상황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 도시가 정말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과 인도에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안에서 빠져나간 장비들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기사를 읽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삼성은 중국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왕 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삼성 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삼성의 실적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잃었는데도 말이죠. 베트남과 인도의 생산량 증가,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매출 증가가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았던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이 중국을 떠나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너진 건 우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응이 없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업들의 이전을 지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제뉴스에서 한국산업부 장관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불공정한 압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업은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게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입니다. 그 인터뷰를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 대신 결과로 증명했으니까요. 7월 중순쯤 저는 베이징 출장을 갔습니다. 중앙정부산업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제는 외자 기업 이탈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삼성 철수 이후 다른 외국 기업들도 중국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국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사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외자 기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작년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가 15% 감소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투자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다른 지역 대표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광저우에서는 일본 기업이, 수저우에서는 미국 기업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삼성 사태를 지켜본 뒤였습니다.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떠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협상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도 그랬으니까요. 싸우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베이징 시내를 걸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CBD 지역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해 보이지만 내부는 흔들리고 있다고 말이죠. 시안으로 돌아온 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삼성 철수 이후 시안 경제 영향 분석 및 교훈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중국 시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절대 떠날 수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게 중요한 건 시장 크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깨뜨렸고 삼성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존도를 끊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9월 어느 날 저녁, 저는 시안 성벽 위를 걸었습니다. 고대 성벽에서 내려다본 시안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상처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텅 빈 공장들, 떠난 사람들, 무너진 가족들. 그 모든 게 우리의 오만함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삼성은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왕 과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성벽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배워야죠.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며칠 뒤 시 정부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장은 단상에 올라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외자 기업을 함부로 대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 사태는 끝났지만 교훈은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기업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야 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의 말은 전국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발로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0월이 되자 시안엔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중국 기업들이 빈 공장을 인수했고 정부 지원으로 재취업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만들어내던 생태계를 대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어쩌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 태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뉴스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잃었지만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삼성을 잃고도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배웠던 겁니다. 한 나라에 너무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분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외자 기업들을 압박하며 통제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앞으로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낼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어느 날 저는 마지막으로 삼성이 있던 공장터를 찾았습니다. 공장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문엔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철조망 앞에 서서 한참을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곳엔 수천 명이 일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바람만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삼성을 잃은 게 아니라 신뢰를 잃은 대가였다고 말이죠. 삼성은 떠났지만 교훈은 남았습니다. 차에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그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몰아 시내로 향했습니다. 시안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잃은 게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걸 되찾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를.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명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어떤 시장도, 어떤 이익도 기업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가장 아픈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안의 노을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도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국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기업은 힘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신뢰로 머물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를 잃으면 어떤 시장도, 어떤 조건도 소용없다는 것을.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저의 발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택했을 뿐입니다.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선택을.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됐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시안의 밤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상처들을.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를.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투자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저는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